옥년과 이조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선조시대 한양의 정치판을 뒤흔든 한 편의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조판서 강경수라는 높은 벼슬아치와 청주의 기생 옥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조정 전체를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조 35년 1602년 한양의 종로와 세종로를 연결하는 길 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렬이 있다면 그것은 육족거리를 지나는 관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 바로 이조판서 강경수였습니다. 강경수는 51세의 나이에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이조는 관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즉 모든 관료의 등용, 승진, 강등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는 왕의 신뢰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강경수의 집은 서울 궁정동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앞마당, 연못이 있는 뒷정원,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랑채와 부인이 거주하는 안채까지. 이 저택 자체가 그의 권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경수는 처음부터 권력에 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 20년 이상 관료로 일하면서 그는 신중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도사 승문원 부정, 사헌부 지배 등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그는 청렴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역사 기록에는 강경수의 청렴함은 정승급이다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조판서가 되고 나서 2년 정도 경과했을 때 강경수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청렴함으로 유명했던 그가 갑자기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관저를 방문하는 후배 관료들에게 은은한 선물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비단, 고급 참기름, 때로는 금은 보화까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권력의 남용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관료는 무자비하게 강등시켰습니다. 자신을 거역하는 신진 관료들은 등용 자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마치 이조판서가 아니라 왕이 된 것처럼. 특히 강경수의 집권 이후로 한양의 관료 사회에서는 묘한 공포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들어야만 출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조판서님께 잘 보여야 한다. 이것이 모든 관료들의 공통된 중얼거림이 되었습니다. 청주는 한양에서 남쪽으로 하루길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중견 도시였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충청도에 속했고 경제적으로는 제법 번영한 장시시장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청주의 명월관이라는 기생집에는 옥년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옥년은 나이 30 즈음이었습니다. 청주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피부는 흰 자기처럼 깨끗했고 눈은 별처럼 밝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의 춤은 청주의 모든 양반들이 감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의 진정한 가치는 그녀의 외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근처의 한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인 신분의 의수를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의료기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옥년은 한글과 한자를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양반 고객들과의 대화를 위해 그녀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6살 때 옥년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자 그녀는 기생집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모든 여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기생이 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옥년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낮지만 나는 양반들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말하는 법을, 세상을 읽는 법을. 옥년은 특별한 전략을 세웁니다. 아무렇게나 양반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향력 있는 자들, 높은 벼슬을 가진 자들만 골라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녀는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들의 말투, 그들의 불안감, 그들의 욕망, 그들의 약점을. 청주에서의 15년간 옥녀는 셀 수 없이 많은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순찰사, 군수, 교수, 현감들. 그녀는 그들 모두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떤 말이 남자들을 화나게 하는지, 어떤 행동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비밀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1602년 봄, 옥년의 인생을 바꾸는 인물이 청주에 나타납니다. 1602년 4월, 이조판서 강경수가 청주를 방문합니다. 명목은 시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지인인 청주 목사 이준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경수와 이준은 과거 동인이었습니다. 같은 과에 합격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이준은 강경수보다 4살 아래였지만 두 사람은 오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강경수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청주의 객사에서 마련한 연회는 청주 최고의 음식과 술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자리에는 청주에서 이름난 기생들이 초대됩니다. 그 중에서 옥년이 처음 강경수의 눈에 띕니다. 옥년은 그날 밤 특별했습니다. 유독 조용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처럼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강경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농담에 진심 어린 웃음으로 대응했습니다. 강경수는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여인을 만난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양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지위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단지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온 기생입니까? 강경수가 묻습니다. 제 이름은 옥년입니다, 판서님. 저는 청주에서 영 오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양반님들이 청주를 방문하실 때마다 저는 항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의 일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옥년의 대답은 조심스럽고도 지혜로웠습니다. 강경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밤 강경수는 옥년을 자신의 숙소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경수는 이후 청주를 방문할 때마다 명목상으로는 이준을 만나지만 실제로는 옥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옥년은 매번 그를 맞이합니다. 1602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1603년 봄, 여름. 강경수의 청주 방문은 더 빈번해집니다. 공식적인 일정도 적지 않지만 그가 청주에 머무르는 대부분의 시간은 옥년과 함께입니다. 한양에서는 이조판서 강경수가 자주 청주에 간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생 때문이라는 것까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옥년은 강경수가 자신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경수는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옥년은 절묘한 순간에 절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판서님, 한양의 조정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 소식을 들었는데 판서님이 얼마나 무능한 관료들을 많이 내쳐주셨다던데요? 강경수는 이 질문에 기뻐합니다. 자신의 업적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네. 요즘 관료들 중에는 쓸모없는 자들이 정말 많다. 이순윤이라는 놈은 정말 뻔뻔했지. 자신이 제 보고도 못하는 무능한 놈인데 마치 뭔가 큰일을 한 양 거들먹거렸어. 내가 그 놈을 아산 현감으로 좌천시켰더니 하는 수 없지. 사람들은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 놈의 진짜 정체를. 옥년은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판서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조정을 이끌어가는 분이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칭찬 속에 숨겨진 추가 질문입니다. 그런데 판서님, 혹시 최근에 판서님을 괴롭히는 분은 없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도 때로는 동료들의 질투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 되자 다른 기생들이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강경수는 여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있다고 옥년. 너도 그런 일을 겪는가? 사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조판서가 되자 여러 관료들이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성절 공파 쪽 인물들이 말이야. 그 중에서도 최대로는 정말 뜨거운 불 같은 놈이야. 저 놈이 계속 내 인사 결정에 대해 왕께 고변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박의성이라는 대관도 이상하게 나에게만 비판적이야. 옥녀는 이 정보를 곱씹으면서 생각합니다. 정말로 판서님은 고생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판서님의 능력이라면 그 따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의 만남마다 옥녀는 강경수로부터 정보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적어도 종이에 적지는 않지만 그녀의 머리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603년 가을, 옥녀는 청주의 다른 기생들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강판서님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신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옥년 언니? 옥년은 조용히 웃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1603년 겨울 한양의 정치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 선조가 최근 몇 년간 강경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경수가 이조판서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강경수의 뇌물 수수건입니다. 그가 한양의 관저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조정에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동료 관료들이 아닌 전혀 예상 밖의 곳에서. 그리고 1604년 초 이조판서 강경수를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조판서 강경수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관료들을 무자비하게 좌천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청주에 자주 다니며 기생집을 출입한다는 것이며 그곳에서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경수는 이 상소문을 읽자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누가 이런 것을 알았을까? 그는 이조판서로서 이 모든 일이 들통나기 전에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강경수는 청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정식적인 시찰도 아니고 공식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옥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옥년의 방은 예전처럼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판서님,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옥년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강경수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지난 2년간 판서님께 들었던 모든 말들입니다. 조정의 비밀, 관료들의 약점, 판서님이 저지른 모든 부당한 일들 말입니다. 강경수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대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한양의 대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판서님, 저도 이 신분이 싫습니다. 저도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판서님처럼 권력 있는 분이 저 같은 기생을 이용하고 좌절시키고 함부로 대했으니까요. 강경수는 옥년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월관 밖에서 관군이 들어옵니다. 청주 목사의 군병들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새로운 청주 목사의 군병들입니다. 강경수의 친구 이주는 이미 해임되어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강경수 조정의 명에 따라 체포하겠습니다. 강경수는 서울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한양의 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관들은 옥년의 증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강경수가 뇌물로 받은 물품들, 그가 내린 부당한 인사 결정들의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옥년이 제공한 강경수의 음성 증언들입니다. 신문이 시작됩니다. 강경수, 너는 청주의 기생 옥년으로부터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들어왔다. 이를 인정하는가? 강경수는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저는 단지 그 여인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조판서로서 기생에게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가? 강경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청주에 왕래하면서 왕의 은전을 낭비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강경수는 지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2년간의 청주 방문, 그의 모든 비밀, 그의 모든 죄악이. 조정의 신문고에 들어온 상소와 대관들의 탄핵, 그리고 옥련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선조 임금은 분노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신하가 자신을 이렇게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1604년 3월 왕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조판서 강경수는 신분을 초월하여 기생과 부당한 관계를 유지했고 국가의 비밀을 누설했으며 뇌물을 수수했다. 이는 관료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을 저버린 행위다. 강경수를 파직하고 재산을 추몰하며 관직에서 영구히 배제한다. 강경수의 이조판서 벼슬은 박탈됩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앞마당, 연못이 있는 뒷정원 모두가 사라집니다. 그의 저택은 강제로 압수됩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치욕을 이기지 못해 병에 걸립니다. 강경수는 한양을 떠나 강원도의 산골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식솔들을 부양할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과거 그를 따르던 후배 관료들은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 옥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련의 증언이 강경수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녀는 청주의 영웅이 됩니다. 권력자의 억압에 맞선 용감한 여인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강경수가 파직된 후 새로운 청주 목사는 옥련에게 큰 상까지 내립니다. 그녀의 용감한 고발이 없었다면 강경수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옥련은 기생생활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전의 옥련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양까지 알려집니다. 심지어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정의 어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옥련이라는 청주의 기생이 있어 자신의 위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고발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게 했다. 이는 신분을 초월한 용기의 표현이다. 옥련은 나중에 왕의 특명으로 신분을 벗게 됩니다. 기생이 신분에서 양민으로 신분을 올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옥련의 최후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야사에는 옥련이 한양으로 올라가 다른 이름으로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한 양반 집안의 기생으로 다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기회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강경수의 몰락과 옥련의 역전 이야기는 그 이후로 한양과 청주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심지어 연희 본당시의 연극 원본까지 만들어져 한양의 극단에서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권력에 취한 자는 반드시 몰락한다. 이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강경수의 파직 이후로 이조판서의 권력은 제한이 됩니다. 왕이 이조판서의 인사결정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옥련의 증언이 가져온 간접적인 변화였습니다. 조정의 관료들은 이 사건으로부터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어도 남의 눈이 있고 기록이 남으며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신진 관료들은 강경수의 몰락을 보면서 권력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강경수의 몰락은 또 다른 의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이 가진 권리의 문제입니다. 옥련의 증언 이후로 일부 진보적인 관료들은 기생의 신분제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 신분제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옥련 같은 여인이 왕의 은전을 받고 신분을 벗는 사례가 생기면서 신분제의 절대성에 대한 작은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강경수는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신의 치욕을 이기지 못해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산 위의 작은 집에 사는 낡은 양반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의 옛 제자들 중 누군가가 물론 자신의 스승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공개적으로는 강경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경수는 많은 시간을 자기 성찰에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한 여인의 말 한마디,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모든 선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강경수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글을 남깁니다. 자신의 회고록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훗날 역사가들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강경수는 자신의 파직 이후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가 무자비하게 좌천시킨 관료들. 그들 중 일부는 관직을 잃은 후 술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재기하지 못했고 어떤 이의 가족은 그의 보복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강경수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합니다. 강경수는 1613년 70세의 나이로 조용히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알기 위해 서울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비밀리에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강경수의 무덤에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말년의 회고록을 읽은 몇몇 역사가들만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인간이 권력에 취했을 때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옥녀는 강경수의 증언 이후 신분을 벗게 되고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옥녀는 이름을 바꿉니다. 더 이상 옥년이 아닌 평범한 양민 여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한양의 남대문 근처에 작은 점포를 차립니다. 침방 바느질과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 가게는 잘 됩니다. 옥년의 손재주도 뛰어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가게의 주인이 한때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용감한 여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게를 찾습니다. 옥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높은 신분의 양반이 아니라 중인 신분의 의수를 하는 양반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옥년 자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신분의 사람. 그녀는 그 집안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옥년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둘 다 훌륭한 의술인으로 자랍니다. 그들은 옥년의 정체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옥년은 60세의 나이로 조용히 죽습니다. 그녀의 장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녀를 도왔던 관료들,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의 가족들. 그들은 모두 옥년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무덤에는 비석이 세워집니다. 당시 기생 출신의 여인으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은 이렇습니다. 고금의 옥년 여인은 신분을 초월하여 정의를 실천한 자이니 그 정신이 영원하리라. 이 사건이 벌어진 지 200년이 지나 영조시대. 조정의 한 역사가가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청주의 기생 옥년이 이조판서 강경수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분을 초월한 정의의 실천이었으며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그녀가 기생이었을지라도 그녀의 용기는 모든 양반들의 용기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 기록은 후대의 양반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됩니다. 신분제 사회 속에서 한 기생 여인이 권력자를 이겼다는 이야기.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특히 강경수와 옥년의 이야기는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연희본, 판소리, 그리고 나중에는 신문 기사까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합니다. 현대에도 이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권력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현대에 들으면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위험성입니다. 강경수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현대의 직장에서도 정치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권력이 개인을 타락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약자의 힘입니다. 옥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도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관찰과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옥년이 강경수의 모든 말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주의 깊게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기록의 도구가 훨씬 많습니다. 스마트폰의 녹음, SNS, 이메일. 이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일도 영구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넷째, 투명성의 필요성입니다. 강경수가 한 모든 일들은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왕 앞에서도 들통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현대의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내부의 고발로 인해 드러나게 됩니다. 다섯째, 신분을 초월한 정의입니다. 옥년의 고발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신분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기생이 이조판서를 탄핵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의가 신분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강경수와 옥년의 이야기는 4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당신이 무시하는 사람도 모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언제 당신의 약점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둘째,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분이 낮다고 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인내 그리고 옳은 판단이 있다면 당신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모든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조직은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상호 감시, 그리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건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넷째, 모든 개인에게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은 항상 누군가는 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항상 투명하게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강경수는 권력에 취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옥년은 약자의 위치에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경고하고 때로는 우리를 영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훈이 한 편의 역사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가지는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